그 다음에 여기서는 비파샤나를 가지고 말을 합니다. 이 비파샤나는 지적 단계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계속 제가 강조하듯이 부처님이 처음에 8정도를 갖고 설명한 초전법륜경에서는 부처님은 견사어음 명근 염정에서 정령과 정삼매라고 하는 수행법을 통해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걸 확인하셨기 때문에 이걸 가르쳤는데 저희들이 효용이 없으니까 무아를 두 번째 경에서는 무아를 가르쳤어요. 우리가 아는 무아상경을 통해서. 근데 무아상경은 삼매가 아니거든요. 무아상경은 내가 관찰했던 사물들의 무상함. 그야말로 무상함은 뭐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모든 것은 허무하다는 걸 보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잠시도 머물지 않는다는 걸 관찰하는 거거든요. 일단 관찰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물들이 어떻게 변화해가는가를 따라서 관찰하는 거거든요. 한문에서 등수관이라고 하듯이 따라 쌈안옥빠시 하는 건데 따라서 총체적으로 보는 거가 이 비파샤나, 무아의 관법입니다. 무아를 하면서 명상에 들어가는 건 바보짓이거든요. 그건 맞지 않습니다. 무아를 할 때는 관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무상하고 고통스럽고 그거 하는 것을 관찰을 하는 건데 거기서는 치열한 관찰이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히 무상하고 고통스럽고 그다음에 본질이 없다는 걸 관찰함을 통해서 마침내 다섯 매자들이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효과가 매우 좋았어요. 이것이 비파샤나의 관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찰 행위 속에 사실 마음의 안주가 삼매가 들어갈 영역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선지 먼저 샤마타를 통해서 마음을 확립하고 그 다음에 관찰을 하는 것. 또 성향에 따라서 먼저 관찰을 하고 뒤에 샤마타를 통해서 힘을 강화시켜 주는 것. 이 요구되었지 이것이 어떻게 동시에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불가능했거든요. 처음에. 저도 데피니션 상에서는. 모르겠어요. 아까 그 피아니스트는 분명히 다 하는 것 같아요. 찰나적 집중을 하면서 찰나적으로 자기가 익숙한 바에 있어서 그야말로 그렇게 칠 적은 손이 완전히 친숙해졌을 것 같아요. 그 곡에. 그럴 방법들은 손이 완전히 익숙해진 상태 속에서 그때는 사마타의 방식으로만 익숙해졌을 것 같은데 집중의 방식으로. 그때 그렇지만 그는 그 광어 속에서도 매 찰나찰나 같이 연구하는 같이 연주하는 그 첼리스트를 주목하면서 옆으로 보면서 걔가 지금 어디를 연주하고 있는지를 들으면서 보면서 마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저 정도 단계는 진짜 샤마타 파샤나가 수행자의 급으로 말하자면 일시된 것 같다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비파샤나 말씀드렸듯이 비파샤나는 건 관찰입니다. 나의 의식적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선사들이 말하듯이 그야말로 매 찰나찰나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살아있는 단계를 보통 4단계로 역시 나눕니다. 사택하고 그러니까 들은 법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법은 들은 가르침입니다. 법들을 사택하고 사택이라는 게 참 의미가 통하지 않아. 그래서 제가 한문 현장에 한문을 썼는데요. 이거 전문시로 해서 그렇습니다. 현장은 이걸 가지고 심적 불전에서 불교 현장이 그거하고는 인도 전통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비파샤나에도 강화가 된 방식의 수행 단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본다고 전부 꽃같이 보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떡하냐 그러면 사태. 이건 빗지노티라고 하는 산스크리트 단어인데요. 단어 알 필요 없지만 참 그래서 번역 용어의 통일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단어를 그대로 번역을 했으면 그건 참 무슨 암호 쓰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 어려움이 참 많은데 그렇지만 이 전승들이 새 날란다든 어느 전통이든 간에 살아있는 전통으로서 확립되고 어떤 명상의 기본 매뉴얼로서 작동했던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동아시아에서 이러한 의미가 없는
번역 용어가 들어왔을 경우는 그것이 기능하지 못하겠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사택이라는 것이 어떤 것들을 사유하는 겁니다. 상세히 사유하는 거고, 간택이라는 것은 앞으로 더 나아가서 이러한 작용들을 예견하면서 사유하는 거예요. 산스크리트 용어에 따르자면 프라비치노트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것들은 앞에 이 텍스트들은 사택이라는 것은 인식 대상을 있는 한으로 관찰하는 거고, 아까 진소유성에 의해 사택한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간택이라는 것은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제법의 진실성으로서 간택하는 거예요. 제법의 진실성을 염두에 두면서 이것들을, 그러니까 보다 발전된 단계죠.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이 텍스트들은 아까 말한 그 변만 서연에서의 설명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 수행법을 지금 기술하고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 저도 번역할 때는 그야말로 번역에 쫓기는 과정에서 그냥 번역하라고 신경을 쓰고 의미를 몰랐는데, 번역하고 출판하면서 내고 보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오류들을 보면서 참 역시 이런 의미구나 하는 생각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것이 네 가지 관찰 방법에서 사택하고, 그 다음에 간택하고, 그 여수성을 간택하고, 첫 번째 단계는 진수, 제법의 일체성을 관찰하고, 두 번째 단계는 제법의 여수성을, 진실성을 보다 더 나아간 방식으로 간택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건 지혜를 수반한, 그 다음에 분별을 수반한 그 인식 대상을 가지고 관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 관념상을 가지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에서는 관념상을 탐구하면서 사례하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건 네 단계의 관찰의 정도는 굉장히 중요한 걸로 다뤄져 있는데, 이 텍스트에서는 명확하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세 번째 단계에서 분별을 수반한 자기에 의해서 관념상을 가지면서 심사한다, 상세히 고려한다, 관찰한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게,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옛날에 한국에 들어온 지 제가 얼마 안 돼서 어떤 스님의 법문을 들었어요. 선사시대. 원자 무슨 거 쓰시는데 벌써 20년이 돼서 이름을 이어봤는데, 그때 어떤 노스님이셨는데 그분이 들어서 서원의 무엇인가를 설명하신 거예요. 선사시니까. 근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당연히 서원이 말장이 아니라 말을 대상으로 하고 우리의 사유와 언어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자기의 자기가 가졌던 사유작용들의 허망함을 깨닫는 거다. 그 화두의 허망함을 깨닫는 거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저는 그때 생각했던 것이, 그렇지, 자기가 지금 관념상을, 그 관념상들이 단지 만들어졌을 뿐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만들었다는 걸 어떤 것을 깨기 위해서는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만들고 만든 것들의 허망성을 알면서 화두를 제거할 때 그 화두가 깨진다고, 파된다고 한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당연히 선불교적으로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이 불교 슈행도 맥락에서 자기가 만든 관념상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허망성을 언어 자기가 결부되어 있다는 하는 의미에서 허망함을 인식하는 걸 깨버리는 거구나. 어떤 불교의 수행과 뭐 다를 게 없겠다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고, 굉장히 인상 깊게 원자 쓰시는 그 노선사의 말씀 법문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관념상을 지으면서 심사하고, 그다음에 관념상을 탐구하면서 사료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도 좀 계속 개념을 갖고 다루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무의미한 것처럼 보일 텐데요. 재미가 없을 것도 있는데, 하여튼 그 다음 것은 요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명상 현장에서 적용시키는가를 다룹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비파샤나의 4단계를 가지고 먼저는 단지 관념상만을 따르고 자기가 만들어진 이미지만을 계속적으로 따라가면서 자기하고 있지만 자기라고 하는 것을 쉽게 말해서 집중한다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정의가 시임을 어떤 방향으로 향한다는 거거든요. 쨌다사 아보가라고 하는데 아보가가 어떤 것을 향한다고 하는 말이다. 마음을 어디로 향하는 게 자기라고 한다면 쉽게 말해서 컨센트레이션입니다. 마음을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때 단지 관념상만을 따르는 청문한 법들을 이 집중된 의식 상태에서 그 자기를 가지고 하지만 더 이상 그 의미를 사유하지는 않고 단지 그 내가 보았던 것들을 집중된 마음을 가지고 계속 따라만 가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심구, 우리 어떤 종류의 이것도 우리 용어의 한계 때문에 관찰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현장은 이걸 심구라고 번역했는데 이것들은 역시 어떤 종류의 고찰작용입니다. 고찰작용을 따른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내 마음속 부처님에게서 들은 어떤 법을 단지 들으면서 이미지로 떠오르면서 그 이미지만을 따라가면서 명상을 하는 겁니다. 관찰하는 거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것들의 의미를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의미를 생각하면서 따지고 탐구하고 상세히 관찰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가 마지막 단계가 반성적 관찰이라고 제가 번역했는데 이것은 그 꽃같이 두 번째 단계가 그것들을 따라가면서 생각하는 거라면 이 단계는 여기서 사용된 단어의 의미는 고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아마 이 비파샤나 수행자들에게는 그 의미가 심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단계 반성적 관찰을 따르는 비파샤나야말로 최고의 비파샤나에서 간주되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탐구하고 관찰하면 바로 알립된 대로 그 방식에서 확정된 대로 다시 되돌이켜서 관찰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는 솔직히 저도 이 단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 세 번째 단계 먼저 이미지를 따르고 그다음에 이미지의 의미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미지의 의미가 확정된 대로 그 확정된 의미를 다시 마음에 반조시켜서 관찰하는 거라고 이 텍스트들은 말하고 있다. 산스크리트 단어에 따른 제 이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살지에서 적어도 이 파리에사나나 이 프라트아크샤 같은 것들은 적어도 파리에사나 같은 것들은 견도에 들어가기 위해서 법마를 깨닫기 위해 집중을 할 때 명칭과 대상 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가장 중요한 관법으로서 제시되고 있거든요. 유가행파에서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어떤 건지는 진짜 이러한 전통이 살아있다면 그걸 본 시승은 당연히 타신통을 갖고 있을 테니까 제자지의 단계가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보면서 그 적절한 코멘트나 혹은 지도를 해줄 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방식에 따라서. 네. 하여튼 이것은 그 다음에 세 가지 죄송합니다. 이게 관찰도 네 가지야. 또 이 네 가지 관찰 가지고 관찰하는 단계도 세 가지야. 또 그 다음에 무엇을 관찰하냐는 바로 6가지 방식에 또 관찰하는 거니까 수행하는 게 아니라 그걸 계속적으로 하나의 관찰된 대상 혹은 법문에 대해서 부정관님 그다음에 요 다음에 설명되는 것이 우리가 아까 말했던 부정관이든 자해관이든 다 거기에 적용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가지 한 가지를 부정관을 뭐 6사태 대상에서 의미를 탐구하고 그 사태를 그것이 사태를 탐구하고 특징을 탐구하고 그것이 선이냐 악이냐를 탐구하고 도리를 시간을 탐구하고 6사태들을 탐구한다면 머리에 쥐가 나서 그게 수행이지 그게 뭐가 되겠냐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인도 불교도들은 적어도
이 방법이 적어도 딴트릭 부드즘이 들어올 때까지는 많이 사용된 것도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것은 간단하게만 보시죠. 의미라고 하는 것은 청문한, 내가 들었던 법의 의미를 탐구하는 겁니다. 문자가 아니라 의미를 탐구하는 거고요. 사태라는 것은 내적인 방식과 외적인 방식으로 나누어서 부정하다고 할 때 내적으로는 이 머리털에서 시작해서 오장 발톱에까지 나의 신체 뇌를 구성하는 36가지 요소들의 부정함을 관찰하는 거고, 외적으로는 이 산하 대지의 모든 것들이 그러한 부정한 것이다 로 관찰하는 그런 것이고, 내외로 관찰하는 것이고요.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과 공상으로 관찰하는, 그리고 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허품, 유익한 거냐 손해가 되는 거냐. 흑품과 백품, 흑품은 도움이 되지 않는 거고요. 내가 수행을 할 때 나에게 흑품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효과를 주는 범주고, 백품이라는 것은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할 때 좋은 법들은 백품이 될 것이고, 술만 먹자고 꼬시는 친구들은 흑품이 되겠죠. 시간이라고 하는 과거, 현재, 미래 이것들을 적용시켜버리는 거고요. 도리라고 하는 것은 사종도리에 의한 관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보았던 하나의 현상들을 이런 방식대로 관찰을 해 나가는 거. 뭐 이건 그 설명에 따른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 6가지 측면을 통해서 결국 했던 것들은 앞에서 비슷하게 청문했던 법들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법의 전체성, 그다음에 법의 진실성의 인식을 위한 겁니다. 이렇게 법의 전체성과 법의 진실성, 즉 청문한 법들의 의미와 청문한 모든 법들을 탐구하고, 청문한 모든 법들이 갖고 있는 진실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쉽게 말해서 이 비파샤나의 목표입니다. 네. 물론 모든 법들을 실제로 탐구할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모든 경우에 예를 들어 성향이 있으니까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에게 맞는 것만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그러니까 내가 만약 오온의 관찰에 관심을 갖고 있고, 나는 오온의 관찰이 더 나는 제법을 심리적인 것과 물질적인 요소로 구별해서 관찰하는 게 나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보다 더 지각 과정에 관심을 가져 있어 하면 12처를 갖고 할 것이고, 그러한 방식대로 관찰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방식대로 이것들을 적용시켜서 계속 관찰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결국 그래서 어떤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을 텐데, 네, 해신밀경은 그 모든 제법의 전체성과 관련해서 모든 법들을 인식 대상으로 수행할 필요는 없다. 마치 내가 어떤 하나의 강물의 본성을 이해했다면 내가 다른 모든 강물의 본성을 이해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물의 본성을 이해했다면, 그다음에 그 어떤 하나의 강물의 분석을 통해서 내가 물의 본성을 이해했다면 그것이 다른 100,000개의 강물이나 혹은 그 강물에 모여서 된 바다로나 똑같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해신밀경의 그 설명에 따르자면 우리는 하나의 방법을 통해서 그 사태의 전체성과 진실성을 이해한다면 그것들을 다른 모든 경우에 마찬가지로 비량을 통해서, 추론을 통해서 다른 모든 것들의 공통된 성질을 이해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부다의 깨달음에 나아갈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자, 성문제는 이 5종 측면에서 이 5종식관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지루하실 것 같고, 혹은 너무 길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은 나중에 한번 성문지 제3유가처 관심을 가지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도서관 같은 데서 빌려서요.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이제 우리가 너무 길어서 제가 죄송한데 시간이 이번은 빨리 끝나겠다 생각했는데도 벌써 1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성문지의 이 텍스트의 특징은 일단 2가지만 말씀드리면서
그럼 한 가지만, 두 가지 말씀드리고 그다음 하나 더 보강 설명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이 성문지의 특징은 여기서 싱해 개념이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승해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의 창출입니다. 싱해가 화가의 비유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는데, 화가가 그 선생이 시승 화가가 가르쳐준 방법에 따라서 사물을 모사해서 그려나갈 때 그 그림을 들은 바를 기억하면서 그 대상을 머릿속에서 창출해내는 겁니다. 이미지화하는 거죠. 보통 불전에서 그걸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면서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만들어낸 이미지를 보다 더 퍼펙트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미지를 제거하고, 그 재견이라고 합니다. 토고하고, 그 다음에 다시 흰 백지 위에 그 더 좋은 이미지를 그려 나가는 것 같아요. 이것들이 이 성문지에서의 수행법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싱해와 재견이라고 하는 용어를 갖고 하는데, 이러한 싱해와 재견은 당연히 우리가 이 정토계 경전에서 많이 사용됐던 방법인데, 이것들이 이 성문지나 혹은 이후 유가영파 그리고 이후 티베트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수행법으로 발전돼 가고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의 수행법은 싱해 비주얼라이제이션을 굉장히 활발히 사용하는 거거든요. 특히 밀교는 더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 싱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미지 프로듀싱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화가의 이미지를 비교하면 다양한 잘 그리는 화가가 있고 못 그리는 화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못 그리는 화가도 열심히 노력하면 더 그리겠죠. 이것도 똑같이 우리가 스승으로부터 배웠는데, 제자 화가가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걸 지웁니다. 이미지를. 그리고 또다시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가서 목표는 뭐냐면 살아있는 들었던 이미지, 원래 이미지보다 더 생생하고 더 생생한, 그리고 더 실물에 근접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 것이 이 명상의 목표예요. 이 사마타 명상. 그럴 때 이 이미지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심여 공화상이라고 할 때처럼 화엄경에서의 화가의 비유랑 똑같은데, 여기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그 샤마티파샤나에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럴 때 저는 이 샤마타라고 하는 것은 비파샤나라고 하는 것이 이미지를 프로듀싱하는 겁니다. 이 싱해를 통해서 화가가 그걸 막 그림을 현란한 그림을, 금강산의 예를 들면 금강산 그림을 그려나가요. 내가 정견에 금강산도를 봤는데 스승으로부터 듣고, 혹은 내가 과거에서 보았던 걸 기억하면서 금강산도를 그려나갑니다. 근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때는 흰 물감으로 지운 다음에 다시 금강산 그림을 그려나가고, 마음에 또 안 들면 또 지우고 또 그려나가서 마침내 금강산 그림이 실질적인 금강산보다 더 리얼하고 더 생생할 정도에 이를 때까지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이 비유가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 주제와 관련되어서 그 지관의 작용과 관련돼서 생각을 해보면 의미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마음에 드는 흰물감으로 지우고 다시 그려나가는 그 과정을 계속적으로 이 지관의 수행법의 그 유분별 영상, 무분별 영상에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때 지우고 소거하고, 지우고 그리고 다시 지우고 또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이때 이 둘 다 삼매에 속하는 거라고 했을 때, 이것이 만약에 이 삼매가, 이 새로운 종류의 삼매가 만약에 단지 시간적 선후 관계만을 말하는 거라 했다면, 이건 하등에 발전된 명상법이 아니거든요. 관법이 아니에요.
선지 후간에 이미 초기불교 때부터 먼저 샤마타를 먼저 할 것인가 비파샤나를 먼저 할 것인가 그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 갖고 많이 떠들면서 이건 네 특성에 따라 해 정도로 규정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지 후간이든 선관 후지건 간의 중요성이 아닌데 그것이 단지 차례를 말하는 것이라면 이 텍스트를 마치 동시적인 것으로서 동시적으로 작용하는 걸로 의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직원쌍이라고 할 때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비유처럼 슈레이 두 바퀴라든가 새 두 날개라고 비유한다면 그건 선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동시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동시성인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가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죠. 실제적인 명상 현장 속에서는 더욱 그럴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비유를 들어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림을 그려나가고 금강산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다 지웠어요. 그럴 때 지은 그림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다음번 그림을 그릴 때 비록 흰 물감으로 칠했지만 아직도 거기에 희미한 어떤 마치 잠재적인 인상과 같은 방식으로 그것들을 은은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직원상으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운 다음에 다시 그린 다음에 다시 마음에 들고 또 지우면 내가 지금 새롭게 그림을 그릴 때에도 그 예전에 그린 그 색깔이라든지 그 그림의 흔적들이 밑바닥에 희미하거나 혹은 남아있어 계속적으로 나의 현재의 그림 그리는 작업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본다면 직관상원의 개념이 동시적으로 작용한다는 걸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직 알라야식이든지 그런 개념들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라야식의 잠재성 개념에 이러있으면 그건 종자로서 이미 들어가 있어라고 생각하고 말해버리면 깨끗할 텐데 전혀 거긴 특별만치 언급도 없거든요. 성문지 전체를 통해서. 그런데 직관상의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설명할 때 그것은 그런 걸 갖고 설명하는 것 같아서 중국의 주석자들은 이 기조를 은현 개념을 갖고 설명합니다. 샤마타가 작용할 때는 비파샤는 은하고 비파샤나가 선할 때는 샤마타는 숨어있는 그렇지만 은현이 동시적 찰나 속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림의 비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비유를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서 샤마타파샤나의 평행한 작용인데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게 이 화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저는 이 귀절이 동시적인 샤마타파샤나의 작용이 수행자의 마음속에서 동시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나는 비록 은과 현의 관계지만 그렇지만 그런 방식으로 작용했다는 걸 처음으로 보여주는 개소거든요. 구절이고 그것들이 후대에 유명한 직관상은 개념으로 나아갔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유분별 영상과 무별 영상의 구별에 의거할 때 비로소 샤마타가 수행할 때도 그 대상은 무별 영상으로 잔존해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문전이 이렇게 말합니다. 샤마타의 관념상을 돌린 후에 바로 그 의식대상을 샤마타 행상에 의해 자기하고 그때 그는 의식대상을 버리지도 않고 취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의식대상이 그러니까 의식대상을 완전히 컴플리트하게 버렸다면 마음에서 떠났을 텐데 또 그 의식대상이 그 마음속에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또 그렇지만 그걸 적극적으로 현실태로서 취하지도 않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샤마타파샤나가 동시적으로 섞여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은 직접 인용인데 한번 그것은 꼭 같이 그건 어떻게 이것들이 섞여서 진행하는지를 말하는 규절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건 제가 하여튼
나름대로 성문지에서 요 규절에 의거해서 지관상은 개념, 그야말로 우리 대승불교 전통에서 누구나 다 그 중국 선사들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인도 불교자들도 이 지관상은 개념 매우 유명하고 실적인 명상현장 속에서 실적으로 견도를 얻은 성자들은 전부 이러한 방식대로 한다고 하는 설명이 나오는데 그러한 방식의 설명이 나오고 그래서 누구죠? 8세기, 9세기에 수십차제를 썼던 그 사람 이름도 잊어버렸네. 그 수십차제 속에서도 이러한 방식의 수행도가 대승적 수행법으로 나오는데 그 수행법은 실적으로 아마 이 성문지의 그 두 가지 유분별 영상과 무분별 영상의 구분에 의거하고 두 번째 그것들을 모두 삼매로 정의한 후에서 비로소 가능해졌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이 말씀드렸듯이 어렵겠죠. 우리는 것들 시간적 차제를 가지고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것들이 동시적인 방식으로 진행해 간다고 하는 것이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겠지만 사실 대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최고의 견도에 들어가는 체험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부 무슨 말인지 보고 모르실 텐데 하여튼 성문지에 나오는 방식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